20세기 후반인 1950년경부터 인류사에서는 일대 변혁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인간을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내어보내본 사건입니다. 1961년 당시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푸르고 둥근 지구를 처음 우주에서부터 내려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미국과 소련은 우주 개발의 각축전을 벌여왔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과 중국과 일본과 인도가 합세하여서 지금은 다국적으로 우주 탐색에 많은 경비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3차원의 육체로서는 광활한 우주를 여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주 공간에서 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저 찬란한 세계로 마음껏 돌아다녀보고 싶은 충동은 억제치 못합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과 아르크투루스와 시리우스와 오리온 별자리 등이 우리의 머리 위에 아주 가깝게 보입니다. 쉽사리 그곳으로 가볼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기야 수백만 광년이 걸리는 안드로메다나 수천만 광년이 걸리는 마젤란 성운 등에 비교한다면 실제로 가까운 별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대우주에 대한 관심과 순경과 그리움과 그곳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해 가면서 우주 탐색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소우주인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무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한낱 하찮은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되는 대로 취급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것으로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헬스케어를 하는 사업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몸에 좋다고 하는 보약을 마음껏 찾아 먹기도 합니다. 몸에 정말로 좋은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남들이 그러니 따라서 하는 것 뿐이지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그 정도 아니라 아주 독재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 안에서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대우주를 여행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우리 몸인 소우주는 여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북극성도 있고 북두칠성도 있고 아르크투루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우주에로의 여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소우주인 우리의 몸을 덮고 있는 피부는 너무도 그 조직이 완벽하여서 어떠한 미생물도 직접적으로 침투할 수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히 차장된 철의 장막과 같은 그런 조직이 아니라 곳곳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땀구멍들이 있습니다. 땀구멍은 외피의 하부 구조인 내피에 위치하는 직경 0.4mm의 작은 구멍들을 말합니다. 보통 때에는 그것이 외피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외피는 마치도 창문의 커튼처럼 말려지면서 하부의 내피에 위치한 땀구멍들을 외부로 노출시킵니다. 그 순간에 몸 안의 수분이 방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의 수분은 증발하면서 피부의 온도를 하강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열린 구멍으로 어떠한 미생물도 침투하지는 못합니다. 땀에는 소량의 염분과 질소로 형성된 박테리아에 대한 항체인 데름시딘이라고 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리 정제된 소독 성분의 수분이 땀구멍으로 함께 분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자동으로 외피는 다시 닫힙니다. 그러면 피부에는 땀방울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벗은 알몸이라고 하여도 피부를 통하여서는 어떠한 미생물도 침투할 수가 없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우주에로의 여행은 피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서는 그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소우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으로는 많은 미생물들이 한꺼번에 침투할 수 있는 열려진 곳이라야 합니다. 그곳이 다름 아닌 호흡기관입니다. 코나 입으로 호흡을 할 때에 공기가 체내로 들어갑니다. 주입되는 공기와 함께 우리는 소우주의 내부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엄청난 수요의 미생물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호흡기관인 코로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코의 뼈에는 매우 섬세한 갑개골이라는 소라 형태의 기관이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가장 위에 위치한 갑개골은 상위 갑개골이고 가운데에 위치한 갑개골은 중간 갑개골이고 아래에 위치한 갑개골은 하위 갑개골이라고 합니다. 상하의 갑개골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수분들을 채취합니다. 즉 외부 공기가 체내로 유입될 때에도 수분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체내의 공기가 외부로 나갈 때에도 수분을 채취합니다. 그래서는 몸 안의 수분에 더하게 됩니다. 호흡을 하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그만큼의 수분을 다시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간 갑개골은 냄새를 맡는 후각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작은 미립자들의 집합입니다. 그 미립자들이 중간 갑개골을 통과하면서 후각 감지기관으로 연결이 되어서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기인 코 하나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큰 먼지들은 코 안의 털들에 의해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걸려든 먼지들은 코에서 분비되는 점액에 의해서 부착된 상태로 있다가 코를 풀게 되면 몸 밖으로 다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하여서 몸 안으로 공기가 유입될 때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기타 세균들은 호흡할 때 유입되는 공기와 함께 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기와 함께 체내로 들어온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등의 미생물들은 제일 먼저 편도선에 도달합니다. 그곳은 미생물들이 착상하기 좋은 환경이 부여된 곳입니다. 즉 수분과 온도와 영양분 등이 있는 곳입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미생물들은 1차로 편도선에 안착하여 장시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생물들이 걸러진 깨끗한 공기만이 기관지를 통과하여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에 편도선을 수술해내서 제거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미생물들이 곧바로 기관지를 타고 폐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이나 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편도선에 집결된 미생물들은 체내의 이물질을 퇴치하는 백혈구들의 공격과 함께 편도선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이때 편도선이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일으키면서 편도선의 염, 즉 앙기나 톤실라리스, 편도선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편도선염은 다시 가라앉게 됩니다. 별도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 치유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하고 오래 계속되는 편도선염 경우에는 투약하든가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번거롭다고 하여서 편도선을 제거해내는 것은 몸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먼지도 없고 미생물도 없는 순수한 공기만이 기관지를 통과하여서 폐로 주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폐에서는 그 공기 내의 산소들을 분해하여서
모세혈관을 통하여 온몸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들이쉬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 사이에는 산소의 공급이 체내로 퍼지고 또 체내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가스가 내쉬는 호흡을 통하여 몸 밖으로 나갑니다. 이러한 호흡의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우리의 몸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잉태의 처음부터 박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폐는 모태에서 맹아가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호흡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탄생하고 난 직후에 몇 초 만에 폐는 처음으로 호흡을 위한 동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폐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멈추거나 쉬거나 하지를 아니합니다. 호흡을 통한 공기의 유입 과정에서 편도선, 기관지, 폐로 통과하는 데에서는 위에서 고찰된 바 미생물들이 호흡과 함께 체내로 침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몸 안에는 세균들이 침투합니다. 그것은 호흡기관을 통하지 않고 음식물이 위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씹습니다. 맷돌에서 잘게 부수는 것과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혀는 바로 음식물을 이빨들 사이에로 골고루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혀에서는 타액을 분출합니다. 일종의 소화액과도 같은 것입니다. 음식을 잘 씹고 입속에서 여러 번 타액과 잘 섞는 일은 절반 이상의 소화를 이룬 셈이 됩니다. 그러한 상태로 삼키게 되면 위로 전달이 될 때에 위에 큰 무리를 주지 아니합니다. 타액이 많이 섞인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하여서 위산을 많이 배출할 필요가 없음은 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낌이 있고 정서가 있는 위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는 몸 안에서 여러 가지의 불편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위가 경련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항 또는 사보타주로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위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위는 철저한 믿음과 알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무슨 음식이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이것을 가장 먼저 인식하는 존재가 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장으로 내려보내지를 않고 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소상한 알미 없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 자체를 탓합니다. 공연히 믿고 한 일에 화가 생겨났다. 믿는 도끼에 내 발이 찢겼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위에서의 믿음과 알미의 균형이야말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배워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폐와 위의 기능은 오로지 심장이 박동하면서 혈액을 공급해 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에 심장이 고동을 멈춘다고 하면 혈액이 폐로 공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폐에서 산소를 몸 전체에 공급한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몸의 긴급한 사태에서는 위는 소화기관으로 자신의 업무를 진행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심장과 폐와 위는 서로 잘 협조하고 또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평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소우주인 우리의 몸은 철저한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포 조직과 기관과 몸 안의 분자물질 등이 총동원되어서 외부로부터 침투된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등에 대항하여서 사전에 분쇄하는 생물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복잡한 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 이른바 의학 분야에서 예방의학이란 분야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외부의 적과 싸우는 체내의 예방 전술에는 도장과 같이 생긴 예방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합적인
생물학적인 기능이 담겨져 있어서 생물학적인 도장, biological stamp라고도 부릅니다. 이 생물학적인 도장은 모든 전략을 저장하는 기억장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한 사건은 절대로 반복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서 우리는 사전에 예방주사를 주입하게 되면 생물학적인 도장에는 소상한 전략적인 정보가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경우가 올 때에는 완벽하게 성공을 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잘못한 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서 실수를 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경우에서 그렇습니다. 요행을 바란다든가 또 설마 이번에도 망하겠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서는 그러한 방심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소우주인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인격이 높이 고양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몸 전체를 유지하는 지휘 체계입니다. 두뇌는 모든 믿음과 암과 판단과 실행의 총집결체입니다. 말하자면 전장에서의 사령탑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뇌에서의 상황 판단은 신경조직을 타고서 뉴런들의 눈부신 활동으로 인해 모든 계획과 작전과 책략들이 수행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긴박한 상황에서는 두뇌는 국부의 신경조직에다 자율의 판단과 행동을 일임하는 것입니다. 즉 자율신경의 조건반사라고 말하는 일이 몸 안에서 벌어집니다. 만일의 무의식 중에 매우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은 경우에 두뇌의 판단과 명령 과정이 없이 즉각 손을 그 뜨거운 물체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조건반사라고 부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두뇌의 사전의 책략이나 명령 계통을 통하지 않고 국부신경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서 의사가 결정되고 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인 소우주에 대한 상세한 인식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건강하고 평화롭게 영위케 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야 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인간은 덕스러워야 한다. 인간은 삼라만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많은 종교적인 또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등의 윤리 강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진 마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공자님은 가르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예수는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생로병사가 다 고통인데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보살들의 자비가 절실한 것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통의 세상 소리를 듣다 못해 그 고통의 소리를 본다고 하는 관세음 보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간 이러한 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우리의 사회에서는 끔찍한 살인생위가 횡행하고 거짓을 참된 것으로 위장하고 무슨 일에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야만 생각하는 그러한 나쁜 풍조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자기 자신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무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 소우주에로의 여행은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교훈시키는 기본적인 교과 과목인 것입니다.